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방송과는 좀 달리 약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는 농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체적인 GDP에서는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들의 상당 부분이 농촌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빈곤 문제에서도 농촌 부분이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라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그 해결해야 되는 기후에 관련된 문제에도 농업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그 농업에 관련된 중요성을 떠나서 지금 21세기 2021년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우리는 농업과 농정과 농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박진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번 언젠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제가 아직 머리가 정리가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다가 마침 이번에 한번 뵙기도 하는 김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최근에 그 농특위에 계셨던 얘기를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도 말과는 달리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 아무 이런 일을 안 하다가 정권이 이제 출발하고 나서 거의 만 2년이 되는 2019년 4월 달에 농특위를 만들었죠. 그것도 시민단체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 거의 뭐 자동적으로 영순위에 가까운 이제 박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막상 한 1년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좀 얘기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017년 그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농정 공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농정 틀 전환,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농정 틀을 전환하겠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두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대선 공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2017년 5월달 대선은 근데 한 뭐 1년이 넘도록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움직임이 없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18년 4월인가 지방선거가 6월인가 지방 6월이죠. 6월. 네, 네. 6월 지방선거 때에 농림부 장관, 그 청와대의 농해수 비서관, 행정관까지 전부 다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김용록 장관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정훈 지금 의원이지. 신정훈 의원 비서관이 도지사 또 실무한다고 나가고 그리고 행정관 하던 친구가 또 춘천시장 한다고 나가고 뭐 완전히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한목에 그렇게 이게 농정 서로 또 누가 키우는 거야 도대체. 장관 나가고 비서관 나가고 심지어 행정관까지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들 이제 화가 많이 났지. 농업계 사람들이. 네. 거기다가 대통령의 2018년 뭐 저 신년사 뭐 이런 데도 농자는 한마디도 언급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들 불만들이 많았고 그래서 급기야 2018년 가을에 몇몇 그 이제 농업계라는 건 주로 농민 단체 사람도 있고 네. 또 먹을거리 쪽에 단체 사람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랬죠. 청와대 앞에서 40 며칠인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그때 그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단식 농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굉장히 극렬하고 처절한 무슨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인데 저렇게 단식까지 하실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이 다를 테니까 이제 그 단식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랬던 그 거죠.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중에 그 요구 중에 하나가 농특위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였죠. 그래서 그 요구를 청와대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청와대는 늘 그 전에도 어떤 태도였느냐면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 오면 하겠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12월 달에 법을 만들었죠. 음.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내가 조금 관여를 했어요. 네. 농특위 설치에 관련된 법을 관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몇몇 그 의원들이 나한테 이제 자문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같은 농민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나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내가 농특위에 참여한 바가 있고 그때 분과위원장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뭐 민원 처리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농림부대로 자기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거의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농특위 이름으로 썩 들이밀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말한 농정 틀을 바꿀 수가 없다. 농정 틀은 그동안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민들을 위한 농정이라고 했는데 농민들 위하여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국민 설득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농정을 국민적 시각에서 농정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름도 그 농업 특별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사람들이 옛날에 그 농민들을 위한 또 뭐 조직도 하나 만드는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나는 그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지만 국민총행복 농정위원회로 해라. 말하자면 국민 행복을 위해서 농정을 하겠다는 것을 명칭에 분명히 넣어라. 그리고 그 위원 구성도 농민들 한 3분의 1만 하고, 그러니까 농업계 3분의 1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농업계도 한 3분의 1 하고, 전문가들 한 3분의 1 하고, 뭐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농민위원회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름도 옛날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구성도 절반은 농민단체, 절반은 농업계 인사, 전문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 출발부터 사실은 잘 맞지는 않았죠. 이제 구석방으로 밀어넣는 분위기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나는 사람들 관심을 더 몰아줬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나한테 아까 영순이라 얘기했지만 뭐 만드는 때부터 내가 위원장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난 사실 그렇게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라는 게 자기 만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위에서 후배들이 찾아서 공갈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맡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 위원회가 뭐 농특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도 많고, 예를 들면 뭐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위원장이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같은 대통령 위원장이고, 그런 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이 민간이 위원장인 곳도 있고, 하여튼 10몇 개쯤 될 겁니다. 10개 이상 될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란 건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곳이다. 네. 그렇잖아. 자문이니까 네. 물어봐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문기구는 결국은 자문기구를 설치한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죠. 역할이 주어진다. 그렇죠. 이 말이잖아요. 자문기구가. 근데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이 정부는 거의 모든 자문기구에 자문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을 했다기보다도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초기에는 일자리 그 전광판 갖다 놓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곳이고, 그 외에는 뭐 지금은 뭐 그건 자문기구죠.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문기구들은 거의 대부분 자문 안 하니까, 묻질 않으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지 않을 때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한다. 내가 한 얘기예요. 자문자답. 자문자답하는 거 자문위원회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정부의 그 위원회, 대통령위원회가 대단히 그
역할이 제한돼 있다 네. 하는 게 하나 이제 큰 거고요. 알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줄 몰랐죠, 솔직히. 아,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자문위원회를 내가 정책기획위원도 했었고 농특위위원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이는 안 물어보고 좀 물어봤다고. 물어봤고 근데 위원장쯤 되면 많이 물어보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오케이. 네. 그렇잖아요. 위원장쯤 네. 되면은 많이 물어보겠지. 그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묻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글쎄요. 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탐탁지는 않았지만 탐탁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 그 위원회의 네, 구성이라든가 구성의 성격이 탐탁지는 않았지만 뭐 대통령이 물어보면 대답 잘하면 뭔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맡았는데 우선 이제 대통령 시절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선 나는 참 그게 이제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직접 그 임명장도 못 받았어요. 임명장을 직접 못 받았다. 네. 저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1년 내가 했는데 1년 동안에 대통령을 만나서 농정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밥 먹을 때 여러 사람 위원장들 다 모아서 밥 먹을 때 뭐 한 1분 2분 얘기한 정도 외에는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내가 뭘 했느냐면은 그 위원회 자체는 농민위원회처럼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운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을 하거든. 분과위원들. 그래서 분과위원장으로서 내가 임명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골고루 임명을 했어요. 해서 이 농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논의에 소용이 없다. 국민들의 말하자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전국 순회를 했어요. 네. 농정 틀 전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하자면 의제를 가지고 전국 순회 전국을 해야 뭐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8개도인가 서울시 빼면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 빼면은 아마 8개도 될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농정의 틀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 뭐 가버넌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뭐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이념이 있을 것이고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 또는 뭐 그다음 그걸 추진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보통 우리가 틀이라고 얘기를 프레임. 기업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비전, 미션, 뭐 오브젝티브.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스트래티지까지 쫙 다 그렇지, 말아서 그렇지. 일괄해서 하는 얘기군요. 농정 틀이니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농정틀 전환과 관련해서 12개 정도 의제를 우리가 미리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구성을 4분의 1은 이해당사자 농민들도 하고 4분의 1은 시민사회 사람들로 하고 4분의 1은 전문가로 하고 4분의 1은 공무원들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섞어서 폼나게 한 거지. 폼나게 했고 잘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했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2009년 12월 달이에요. 네. 4월 달에 취임하셔가지고 12월 달에. 그때는 그냥 내가 그냥 보고한 게 아니고 700명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행사를 한 거지. 행사를 했는데 그때의 그 행사를 할 때에 내가 굉장히 좌절을 했다고. 왜 좌절을 했냐면은 우리가 농정 틀을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는 사실은 보고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은 농정틀 전환 전국 순회 무슨 뭐 보고대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께 12개의 의제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뭐 청와대 비서관하고 짜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자료를. 그렇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의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 화가 나서 그랬지.
보고 자료를 농특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당연히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니까 당연히 농특위에서 만들어야 이게 보고대의 네.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농특위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지 말하자면은. 보고서 가로치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겁이 나는 거지. 우리가 네. 그동안에 한 얘기들이 별로 그렇게 자기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죠 이미. 네. 벌써 우리 보고대에서 네. 다 우리 토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가 대통령한테 들려지는 것을 싫었다는 뜻이지. 싫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하여튼 준비를 하지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 전혀 우리가 준비한 건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내가 한 달 이상 전국을 돌면서 생고생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니네들이 지금 니네들이 이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냐 뭐냐 내가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나 이렇게 하면 안 한다 나. 보고대 안 한다 나는. 아니 내가 뭐 대통령 행사 못해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나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는 건데 니들 이렇게 하면 나 안 한다 내가. 그래서 대통령 행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승낙 받는 게. 그러니까 농업 가지고 보고대 승낙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고대를 지방 댕기면서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거든. 바람을 일으켜 그것이 청와대 보고가 되고 청와대에서 뭔가 신선하다. 지금까지의 그 농정하는 스타일하고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 사실 그렇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네. 날짜를 잡아놨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신경이가 좀 심하게 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제목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고 예를 들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카피만 우리 식으로 하고 안에 내용은 그저 농림부가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에 하던 얘기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5분인가 보고할 이제 내가 일종의 주최자니까 이제 5분인가 한 10분 정도 보고했나?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지 나는. 그때 하고 싶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만들어진 그 가서 얘기하실 때 이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글쎄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주원장 미리 만났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럴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보고대가 잘 됐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했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수보회의 때 앞으로의 모든 대통령 행사는 저렇게 해라. 근데 내용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갈아 끼운 건데 대통령을 해피한다고 뭐 장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행복했던 거야 그날을. 막 웃기도 많이 웃고 예를 들면 자기가. 그래서 수보회의 때 나 들은 얘기니까 모르지. 수보회의 때 이건 앞으로 대통령 행사는 농특위처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그건 넘어갔지 뭐 넘어갔는데 그 후에 이행 계획서라는 걸 대통령이 어쨌든 말했단 말이에요. 5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행 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이제 농림부 뭐 차관보 정도,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 뭐 그다음에 농경영 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해가지고 TF 만들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보고대 때. 그 대통령 말씀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만들어 온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대통령이 뭐 이거 보고 읽는 거니까 그거는 대통령 있잖아요. 여기 앞에 요 양쪽에 있는 그 5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5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아까 얘기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이라는 말을 써서 거기에 공익정책불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썼고 그 다음에 쓴 것이 이제 식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농촌을 뭐 조금 살기 좋게 해라. 뭐 늘 하는 그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뭐 스마트팜 뭐 얘기. 뭐 이런 하여튼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 그러나 포장을 하여간 그럴듯한. 그리고 또 농민들도 굉장히 좋았죠.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행사도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져주니까 뭐 어쨌든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뭐 이런 정도였지. 700명이나 참가를. 그렇죠. 700명이었죠. 근데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계획서를 만드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 농림부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자기들 하고 있는 정책을 표제만 바꿔가지고 바로 그게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표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40개인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 이거 뭐 난 도대체 뭐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애들한테 망신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뭐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 자문은 묻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지금 자문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지만 농정틀 어떻게 바꿀 거냐 묻지도 않았거든. 네. 근데 내가 그냥 내가 물어서 내가 대답한 거지. 근데 40개 아이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건 아니다. 다시 뭐냐면 항목을 다시 짜라. 근데 뭐 말 안 듣지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와라 그러면 농특위는 거기서 끼지 말고 걔나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위원회가 들러리였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들러리다 이거는 계속 지금 들러리다. 네. 그러니까 이거 나와라 이제. 그렇게 좀 마찰이 심했지.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온순한 사람 같으면은 뭐 그냥 그때 나는 뭐 그걸 보고 있으려고 내가 위원장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럼 그게 핵심은 그거죠. 말하자면 다른 위원회들도 자문기구니까 역할이 없었지만 우리 위원회는 농정틀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 이미 지금의 농정에 의해서 혜택받고 있는 상층농들 그렇잖아요. 네. 정부 사실 뭐 옛날에 뭐 20마리 30마리 키우던 사람이 정부 정책에 막 어떻게 잘 해가지고 1000마리도 키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 뭐 쌀 농사 지으면 한 1헥타르 농사 짓기 바쁘던 사람이 지금 뭐 몇십 헥타르 짓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다 국가 정책의 수혜자들이지. 그런 반면에 이제 일반 네. 이제 소농들은 그 사람들이 또 지역 유지가 다 되어 있고.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또 농민운동 또 저기 또 리더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 해온 농정을 그동안 해왔던 농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자면. 또 해안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사실 그런 재주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교수만 한 사람이니까 내 주장은 내가 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달래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물이 안 될 일을 벌렸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근데 여기서 말이죠. 잠깐 좀 이상한 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 굳이 자기들이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소리를 굳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자기들이 그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대통령 이하 이 정부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왜 애초에 그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을 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어디 갔다고 해야 되나? 농정의 틀을 바꾸자라는 말을 할 때, 근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생각을 정말 한 사람이 막상 행정부 출범 이후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뭐 의미가 없게 됐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거 할 생각은 없는데 이 말을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써먹으려고 애초에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이 말을 차용한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 번째로 들리네요. 뭐 그거까지 내가 모르겠고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그렇지, 보이느냐.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당신의 의제 중에 하나로 잡지 않으면은 농정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몇 가지 개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뭐 아까 얘기했지 엄청난 저항들이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꾸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남북 문제였지. 남북 문제 말고 특별히 대통령이 꾸준한 관심을 보인 이슈가 있었느냐? 문제, 검찰 개혁 뭐 이런 정도겠죠. 뭐 검찰 개혁도 뭐 그래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정책실장이든지 핵심 브레인 중에서 누군가가 약간 관심을 가져야 이제 그렇죠. 되는 일이잖아요. 관심을 안 보였다. 그 관심을 안 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뭐 농특위는 솔직히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기능이 거의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해봐야 뭐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사랑방 자담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게 좀 내가 좀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당시에 그 12가지 농정의 틀을 바꾸자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셨나요? 가장 큰 건 아까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그 워딩을 이제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이제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정을 잘 이렇게 좀 리뷰를 해보면은 박정희 때는 쌀 정산 농정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쌀로 다 기결됐거든. 쌀 생산이 많이 되면은 잠깐 칭찬받고. 저희 국민학교 때는 그 올해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이런 그렇죠. 거 공부했었으니까. 그 쌀 정산 농정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통일부하고 생산주의 농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뭐 그것 쭉 이어져. 사실은 최근까지도 쌀 생산 농정이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많이 희석된 거지 과거에는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면서 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개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논리가 쉽게 나오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개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정이 이제 급격하게 그 과거에도 생산 농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한다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것도 결국 생산성을 높이자는 얘기거든. 따지고 보니까 생산성 내가 그런 생산주의라고 말을 썼는데 생산성을 높여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생산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단순한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생산성으로 가버린 거지. 그렇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경쟁력 지상주의다. 이렇게 이제 간 거지. 그럼 내가 그때 한 말이 그거지. 그러면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국제 경쟁력 있는 만 농업이 살 길이라니까. 그러면 국제 경쟁력 없는 농업은 그러면 필요 없다는 얘기냐. 내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었는데.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개방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관세가 내려가고 수입 물량 규제가 풀리면 수입 농산물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밖에 또 사실 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 그래 그거밖에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뭐냐면은 우선은 뭐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리자.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책으로서 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국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말자. 우리 농업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하고 예를 들면 미국 농산물하고 생산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하나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도 오케이 그 동의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아까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이름으로 그쪽으로 이제 정책이 올인하는 거 아니야 말자면.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쌀 규모 쌀 생산 6헥타르 규모의 뭐 7만 헥타르를 7만 농가를 육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농장의 설계가 쫙 되는 거지 이제 쌀 생산 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뭐 대농도 많이 생겼고 뭐 그런 걸 평가한다고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농업 소득도 올리고 하자고 이런 거였는데. 생산성 올라갔지만 생산성과 농업소득 간의 괴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프가 말하자면. 왜냐 생산성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말하자면 산출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농업소득 농업 조수익이라는 거 조수익. 조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한 조수익이죠. 조수익 중에서 내가 주머니 들어오는 게 얼마냐? 농업 소득이 들어오는 게 매출과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득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매출과 이익이죠. 그렇지. 그렇죠? 이익 그때 하여튼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게 내 소득. 농가의 경우는 그게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78% 한 80%쯤 됐거든. 다 그냥 거의 내 거나 마찬가지지. 농사 생산을 하면 다 내 소득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게 28%? 지금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말인 거라. 규모를 3배로 키웠어도 옛날 소득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투자를 늘려서 확대는 했는데 막상 수익성은 떨어진 부실 기업을 많이 양산한 거죠. 그런 셈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농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간 네, 뭐 시설이 네, 잔뜩 네. 들어갔는데 하여간 그게 따라서 과거보다 생산물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돈은 그보다 더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렇죠. 구조로 갔다는 그게 얘기죠. 생산주의 네, 농정이다. 네, 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높아졌는데 농민들 소득은 높아지지 않았다. 네. 이제 그 괴리가 커졌다는 네, 얘기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농촌 내에 양극화가 심화된 거지.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 농가들들은 규모도 키워서 막 억대 농가로 가는 반면에 정부의 그런 소외된 농민들은 뭐 지금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민들이 절반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농업 소득이 지금 평균 농업 소득이 지금 1,000만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면 70%가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불평등 양극화가 도시와 농촌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보통 잘 모르지.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상위 20% 하위 20% 5분위 배율 이거 하면 지금 도시가 한 6대 1쯤 됩니다. 그렇죠. 농촌이 12대 1쯤 돼요. 2배죠. 그러니까 농촌에 진짜 지금 빈곤 인구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빈곤 인구가 많은 거지. 또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엄청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농약 사용량이나 뭐 비료 사용량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1, 2등을 다투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사육 밀도 축산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한 공간에 몇 마리 소를 키우느냐 돼지를 키우느냐 이 사육 밀도 같은 경우도 뭐 OECD 평균 3배쯤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잠깐 거기서 말이죠. 말씀하신 김에 이제 궁금한 걸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 그 농산물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농약 뭐 비료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쑥 듣기에는 그게 농약과 비료 값이 다른 나라보다 싸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왜 그런 측면이 있느냐면은 그 정부가 그 보조를 많이 했죠 과거에는. 지금은 농약 같은 건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보조. 비료는 이제 뭐 친환경 비료에서 이제 보조를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농약치고 비료 치는 농법이 정착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정부가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생산 자재에 대한 그 보조금을 많이 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된 거지 그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천도 오염이 되고 하천 오염도 또 바다가 오염이 되고 뭐 토양이 오염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농촌을. 네.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몇몇 그 이 사람들은 사양에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농촌 생활 환경에 이런 것이 형편없으니까 도시에 살면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크게 한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가지고 걔들 일 시키고 자기는 말자면 도시에 사무실 가서 관리하는 축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대로 떠나고 있는 사람대로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보다 농촌이 공동화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정부가 농정을 잘못한 것이다. 오로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농장을 하다 보니까 생산지 농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생산 농정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원래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이 있다. 원래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이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다원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뭐 얘기하면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이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이미 그 농림부라든지 거기는 다 생산주의로 다 편성되어 있는 체제이고 또 그 관료들도 그렇게 다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또 농업계에서는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개혁적인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전 생산인 농정은 그만하자. 그만하자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게 돈 쓰지 말라는 얘기.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아니에요. 돈과 제도잖아 말하자면 돈과 제도니까 하여튼 돈 쓰지 말라.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지역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그냥 이것저것 들쑤셔놓기만 하고 특히 농촌 지역 개발 뭐 이래가지고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면 농촌개발 종합사업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3개 마을 정도 묶어가지고 70억 정도 돈을 들이는 사업이에요. 근데 전국에 1000개를 하겠다. 그러면 10년간 7조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대단히 큰 사업이지. 내가 볼 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언제 나왔던 계획이었어요? 2004년도에. 네.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나왔던 거지.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아류의 정책들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또 뭐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또 이렇게 또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하던 거 뭐 계속 그거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산주의에 들어가던 보조금 같은 거 이제 그만하자. 땡치고 그다음 지역개발 보조금 이제 땡쳐라 이제는 지역개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돈을 해서 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는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에 돈을 쓰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개방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그때 잘못되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30년 지났으니까 30년 결과를 보면 참혹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국제 경쟁이 얘기했죠. 식량 자급률도 그때부터 확 떨어져 버렸고 그렇잖아요. 국제 경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식량 자급률이나 이게 이거 아니겠어요? 시장 점유율인데. 그건 우리가 평가한다고 한다면 근데 시장 자급 뭐 곡물 자급률 같은 건 뭐 21% 떨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30몇 %였던 것이 오히려 떨어져 버린 거지. 식량 자급률도 뭐 한 50몇 %였던 거지. 뭐 40몇 % 떨어지고. 결국은 아무 성과가 없는 거지. 이제 내가 봐서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산을 구조를 바꾸자. 구조를 바꾸자. 그렇죠.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얘기를 이제 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그 동안에 정부가 이제 그 쌀에 대한 직불금을 줬잖아요. 직불금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후에 밭에 대한 직불금이 이제 약간 쌀보단 덜 줬어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죠. 밭을 짓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쌀 직불금이 면적 단위로 주다 보니까 대농들이 그러니까 쌀 직불금이라는 것은 쌀 생산량의 비례로 면적당 비례로 그렇죠. 1헥타르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렇지. 네. 옛날에는 이제 쌀 직불금을 고정 직불, 변동 직불 해가지고 고정로 쌀 1헥타르 100만 원. 그다음에 쌀값이 이제 그 목표 가격보다 떨어지면 직불금을 주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직불금을 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 소득 보전이겠죠.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수매 제도를 통해서 쌀값을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만들어내면 이 쌀을 비싼 값에 사줄게라고 하다가 이제 그걸 수매 제도의 값을 조정을 안 하고 대신에 그냥 논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그렇죠. 주겠다라는 거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쌀 중심이고 대농 중심이고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 수매 제도 대비 직불금이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수매는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이제 과잉 생산을 가지고 온다. 네. 가격 지지라서. 네. 이것은 안 만들어도 농사를 안 져도 주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인 휴경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격 지지 정책의 수매 제도는 가격 지지 정책 직접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관리가 귀찮잖아요. 수매해가지고 다시 그걸 또 정부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최소량만 수매를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비축용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걸 후퇴하니까 이제 그럼 그 대신
직접 돈을 주겠다 해서 네. 직불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우리나라 보는 게 아니고 외국도 똑같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종의 그 가격 지지 정책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불금으로 가자. 네. 그래서 유럽이 맨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92년도에 농업 개혁하면서 네. 이제 그런. 근데 직불금 제도를 하면 지금 유럽도 보니까 뭐 이렇게 거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도 말하자면 그게 그 일부 대농들한테만 너무 많이 간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많이들 보도가 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캡을 이제 씌우는 거지. 이제 얼마 이상은 안 준다. 뭐 이렇게 이제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그냥은 돈 못 주겠다. 뭔가 공익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유럽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공익에 기여하라는 얘기야. 네. 그래 돈 주겠다. 네. 무슨 농민들이 뭐 불쌍하니까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라. 네. 그 네. 먹히지도 않고 뭐 계속 저기 또 토양 오염시키고 뭐 이러면서 돈 달라면 누가 돈 주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직불금을 단순히 줄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그 기여한 네. 것에 대해 주자. 이래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는 어떻게 이제 적당히 포장했느냐면은 그냥 쌀농가의 대농한테만 가더라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쌀하고 밭도 똑같이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농들은 소농 직불로 해가지고 그냥 미니멈으로 네. 뭐 120만 원 기초 직불금 120만 원 주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공익형 직불제라고 네. 포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좋다. 그건 뭐 시작은 그렇게 하자 내 얘기는. 네. 그러나 그건 공익형 직불은 아니다. 공익형 직불은 그야말로 정말로 그 농업이 공익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농업 기여 지불이다. 네? 농업 기여 지불. 농업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도 이제 가야 된다. 이제 네. 서서히.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농업 기여. 행위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농업 기여 중에 중요한 것이 식량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식량 생산을 많이 한 농가가 많이 받겠지. 네. 캡을 씌워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환경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농가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그 행위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고. 일종의 이제 유기농 농업을 하면 그 농업에 대한 그렇죠. 보조금을 주는 그거 주는 거네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장체 축산으로 해가지고 엄청 지금 밀집하는데 이건 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동물 복지로 가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공익 기여하는 거니까. 밀도를 높지 않은 축사를 운영하면 거기에도 돈을 준다. 그렇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네. 말하자면은 그 동물도 동물권이 있는 거니까 동물도 동물권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인간 입으로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닭장 방사를 해서 길른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뭐 주는 거고 이런 그렇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닭장은 없어지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예.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지금 같은 돼지우리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해라.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얘기입니까? 다 하고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가장 그것을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가 가장 전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유럽도 아까 얘기했듯이 벌써 2013년 캡 계획 때부터는 기본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같은 그런 단순 직불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아. 옛날에 못 살 때는 그래 뭐 불쌍하니까 하니까 이제 뭐 농민들이 뭐 그럴 거 없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하니까 지지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화 방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한다. 사실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많이 있었지. 스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아니 무슨 얘기야. 얘들 그동안 하란 대로 했는데 이제 딴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그런 거지.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상응하는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잖아요. 옛날에 그 스위스 가면 농가마다 그 창가에 그 꽃들을 다 그 기른다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걸 길러야만 보조금을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농촌 경관 네. 저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도시 사람들이 가서 봐서
꽃도 키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 다 기여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바꿔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의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환경적인 가치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틀을 그 농정의 틀을 갖다 말하자면 너무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죠. 균형된 틀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이 있는데 경제적 기능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동안은 주로 말하자면은 생산성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경제적 기능도 지금 얘기했듯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가장 전형적인 것이 친환경 이제 유기농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정치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존의 농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걸 갖다 실제적인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코어 팀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뭐 의지를 갖고 상당히 오래 기간에 걸쳐서 그 바꿔야 될 그런 의지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일까지 그렇죠.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늘 얘기하지만 사회 변화에서 정치가 중요하다. 네? 정치 역할이 그런 거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정치이죠.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관료들한테 기대하기 애초에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해오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관료를 다스리는 것이 정치다라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관료는 바뀌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라는 게 뭐냐? 아까 다시 이게 돌아가면 대통령 중심제라고. 뭐 국회도 있고 다 있지만 대통령과 그 권력 엘리트들이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우리나라 현재 정치 체제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국회가 뭐 그렇게 그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꼭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의 핵심 세력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잖아요. 현재 그 생산주의 농정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지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농특위 그 위원장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이런 농정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계 내업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아마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텐데 내 그냥 저걸로는 사회 협약을 하려고 했어요. 사회 협약을.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농촌 주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또 그 농촌 주민들 농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지원이 될 거냐는 이런 사회 협약을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뭐 농업에 이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생각해 보면 값싸고 건강한 음식, 식재료를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뭐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무 가깝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좀 가서 좋은 환경에서 뭐 쉬거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공간.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말고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우선 농촌이 일터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일터로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농업은 일부고 비농업 분야가 농촌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터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다 말이자면.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농촌이 거주 공간이다.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삼터지만 삼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겨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쉼터다 이거지. 그냥 우리가 뭐 일터, 삼터, 쉼터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도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죠. 자기 삶에 있어 생각해 보면 내가 쉰다. 그럼 어디 내가 농촌에 가서 좀 다녀와야 되는데, 근데 뭐 농촌에 내가 갔더니 말이야 뭐 지저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이렇다. 이러면 뭐 참 김새잖아 이게. 그것도 맨날 해외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3터, 1터, 쉼터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국민들이 사실 잘 인식하고 있지를 그렇죠. 않은 거지. 그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먹거리 생산하는 건데 좀 안전한 먹거리 좀 싸게 못 해주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겠다는 건 돈은 심보지. 예? 그러니까 좋은 건 비싼 게 비싸된 거지. 싼 건 나쁜 거지. 근데 이제 뭐 꼭 싼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뭐 막상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유럽 같은데 여행을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슈퍼마켓에 있는 값을 보면 엄청 싸잖아요. 그런 뜻에서 왜 이제 도시민들은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농산물이 이렇게 비쌀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생산비가 많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여건이 나쁘지만은 쌀은 그 단위 면적당 식량 인구 부양 능력이 뛰어나거든. 네. 그러니까 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먹을 양이 나온다. 그렇지. 쌀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쌀은 뭐 조금 지키면 잘 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뭐 과일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건이 나쁘잖아요. 농업 여건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칼로리 작업률이 한 40%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수입하고 엄청 수입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우리가 식량 작업하자는 얘기를 들고요. 식량 작업은 무슨 작업이야. 곡물 작업률 2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얼마나 높일 수 있겠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식량 작업이란 말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식량 작업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사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한우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는 뭐 수입해다 먹고 있는 거고 뭐 돼지고기도 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 뭐 생선도 사실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생선이 별로 있나요? 그게 현실이지.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얼핏 생각해 보자. 하나는 이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고령화된다는 얘기를 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 다들 그냥 뭐 넋을 놓고 그냥 보고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다음에 농촌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되는데 뭐 정부에서 이러고저러 뭐 한다는데 하나 낮이는 것도 별로 못 느끼겠고 그다음에 뭐 환경 실제로 가보면은 자기 농촌에 사는 친척들도 뭐 야 이거는 농약 안 친 거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해서 따로 챙겨주고 하다 보면 거꾸로 이 양반들이 평소에 파는 거는 얼마나 그렇길래 자기도 우리도 안 먹는다는 소리를 하나.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온통 문제점만 있지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깝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농정을 한다고 치면은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규모를 막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생각 하나만 바꿔보자. 이제는 그런 축산 공장체 축산을 하는 데는 지원 못하고 엄격히 규제하겠어. 환경 규제를 하겠다. 그 대신 동물 복지하는 데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또는 예를 들면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 대신 간행농에 대해서는 농약 비료 이런 거 쓰면 이제 규제하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정책의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는 거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 그렇게 막 쓰레기 그냥 맞다 버리고 그냥 이런 짓은 못하게 이제 한다든지 농촌 경감을 바꾼다든지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 그게 그런 걸 안 한 거지. 그동안 이제 오로지 아까 생산성 높이는 쪽에만 신경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정당한 것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가망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가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농촌에 갖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좀 설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나선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편에서는 뭐 신토부리 뭐 이런 거 혼자서 말하고서 신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정 해소 풀이나 하고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정부가 뭘 안 해줘서 맨날 이렇게 지청구만 듣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생산적인 얼터너티브가 있다, 생산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열심히 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가 사회 협약을 하겠다는 네. 뜻은 뭐였느냐면은 그런 이제 이 농특이라고 하는 조직과 일반 그 이 비농업계와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만가 이제 아 그래 네 말대로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지지할게. 네. 이렇게 돼야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러면 정치가 바뀐다는 거지.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정치가 왜 바뀌겠어요? 정치라는 게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사회적 분위기가 어쨌든 과거보다 그 방향으로 훨씬 가 있으면은 정치도 움직일 거 아니냐 하는 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세상 변화라는 게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저변에 깔려 있지만 그 저변에 있는 것들이 정치라는 것으로 모아져서 뭔가 움직여야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건 아니니까.